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자, 오늘은요, 영국의 런던 클래식 FM으로부터 Brilliant Playing, Intuitive Musicianship, 아주 빼어난 플레이와 또 직관적인 이 음악성, 이렇게 음악가적인 기질,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 우리 클라라민 피아니스트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앨범 이야기, 공연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만날게요. 아이고, 전화세 많이 나오겠다. 아야, 어서 끊자. 이 말이 엄마랑 조금만 더 통화하자라는 뜻이었음을 저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립고 고마운 마음으로 모십니다. 자연 속 공원 묘원, 광릉 추모공원 1577-4426. 네, 오늘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클라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클라라민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앨범을 5장이나 발표하신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특히 이제 궁금한 점이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은 걸 여쭤볼 텐데 먼저 한국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네. 한국 이름은요. 네. 민유경이고요. 근데 그 이름을 안 쓴 지 한 거의 3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계속 클라라라는 이름을 쓰셨나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클라라 슈만 하면은 CLARA를 쓰잖아요. 근데 KLARA를 쓴 것이 굉장히 비범합니다. 아, 네. 저는 K가 더 좋더라고요. 좀 더 엣지 있어 보이고. 맞아요. 완전 엣지 있어요. 유경 할 때 경도 K로 시작해서 그래서 K로 썼어요. 야, 근데 그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부터 그러면 이 이름으로 본인이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는 유경으로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좀 전환점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피아노를 언제 처음 배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전문적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런 거는 예원학교 2학년 2학기 네. 일본에서 편입해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일본에 원래 살고 계셨어요? 네. 어떤 연유로? 혹시 외교관이신가요? 그러니까 주재원으로 이렇게 네. 도쿄에 사셨습니까? 네, 도쿄 신주쿠에서 살았어요. 갑자기 그 제일동포 그 억양을 얘기하시네요. 신주쿠에서. 야, 근데 갑자기 하니까 딱 신주쿠 하니까 일본말로 딱 바뀌는데 그럼 일본말도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뭐 거의 잊어버렸죠. 근데 어렸을 때 배운 언어라서 그런지 좀 금방 또 생각하면 또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네. 이야, 굉장히 조금만 벌써 한 5 질문 해도 벌써 굉장히 인터내셔널 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클라라민인데요. 이 처음에 이제 그 예원에서부터 배웠는데 언제부터 내가 진짜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게 일본에서 있었을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때 저희 이모가 이제 예원예고 서울대 나오신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이모가 저희 일본 집으로 놀러 오셨는데 그 이모가 저 치는 거를 보시고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예원이 학교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음악가 집안이네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정말 잘 생각해보라고 어려운 길이다.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저는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계셨나요? 네, 예고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게 되시나요? 맨하탄 음대를 갔죠. 맨하탄 음대에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피아니스트 생활을 해나가셨나요?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솔직히 예고에서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맨하탄 음대를 갔는데 다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음악 이론, 뭐 시창, 청음 이런 거 너무 쉬워가지고
6개 과목을 그냥 다 뛰어넘었었어요. 야, 실력이 되게 뛰어나셨나 보다. 그죠? 12크레딧이었는데 그걸 다 뛰어넘고 공부도 그냥 영어가 이제 서툴러서 그랬던 거지 네. 공부는 되게 쉬웠고요. 실기도 좀 더 경쟁력 있게 더 하고 싶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모자라다고나 할까요? 저는 되게 약간 불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 가서는. 근데 이제 문화라고나 할까요? 네. 그 미국의 문화에 젖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던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네. 보이스가 있으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자기 주장? 네. 미국에서는 너는 누구고 너의 보이스는 뭐고 개성 너의 의견이 뭐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미국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뭐 당시 뭐 대세를 따르고 뭐 이런 게 많았고 또 음악 교육도 이렇게 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가서 이제 어려움을 좀 처음에 겪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서 만나게 된 분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런 지아니스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유명하신. 우와, 엄청난 분 아니에요? 네,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그분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좋아하는데 3번. 최고죠. 네. 그분이 그 게리 쿠퍼의 사위죠? 네. 영화 배우. 영화 배우 게리 쿠퍼. 뭐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하이눈의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되고요. 서부 영화. 그런데 또 호로비츠한테 또 배웠잖아요. 네. 호로비츠의 거의 뭐 유일한 제자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이런 제니스의 제자가 또 클라라 민이네요. 네. 그때는 학교에서 제니스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면 따로 오디션 비슷한 걸 했었어야 됐어요. 다 받진 않으시고 제가 저희 학년에선 3명, 4명?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나셨군요. 제가요? 네. 운이 좋았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떤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움받는 게 두려운 사람들한테는 제니스 선생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너희 아군이 6이고 적군이 4이면 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인생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분한테 또 배우게 되나요? 그리고 미국 선생님 제임스 터커라고 계신데요. 버스타인 Age of Anxiety도 초연하시고 제가 또 잘 아는 존 콜리아노라는 작곡가분하고도 되게 친하시고 현대 작곡가로서 미국에서 뭐 정말 걸출한 레드 바이올린 썼고 대단하신 분인데 토코 선생님이 저는 이제 유학할 때 피아노도 없고 집에 그래서 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서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토코 선생님이 저한테 키를 주시면서 선생님 그 스튜디오에서 연습하라고 언제든지 가서 연습하라고 그러고 선생님 어시스턴을 해달라고 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시스턴을 하면서 정말 참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이렇게 그 돈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자기의 기량을 더 늘릴 수 있었으니까 정말 좋았던 시절이 펼쳐졌겠네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05년도, 6년도? 그때군요. 와, 그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그 피아니스트로서 정말 꿈이 엄청나게 또 펼쳐지려고 하던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토코 선생님한테서는 독일에서 레슨을 받았어요. 독일 학교 르벡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미국에 있다가 또 중간에 독일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 1까지 졸업을 하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새로운 뭔가 소리를 찾고 싶다. 이런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존 콜리아노 CD를 듣다가
저희 선생님 연주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네, 이 톤이 갖고 싶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그 톤이 갖고 싶어서 무작정 제가 구글을 해서 선생님을 찾았어요. 예. 그리고 전화 연락처를 학교 거를 찾아내서 와, 되게 적극적이셨네요. 네, 저는 항상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네. 메시지를 남겼더니 선생님이 한참 뒤에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네네. 오디션 CD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CD를 보내고 선생님하고 다시 연락해서 네. 라이브로 오디션 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네네. 선생님이 프라이빗 레슨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독일 학교를 지원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무슨 프로그램을 오디션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쳤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졸업할 때 뭔 줄 알았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콘서트 엑자맨이었던 거예요. 그 연주 박사과정. 네, 맞아요. 아바슈트듬. 네네네. 잘하셨네요, 아주. 네. 제 별명이 고스트 학생이었어요. 왜요? 학교에 안 가니까. 선생님한테 레슨은 뉴욕에서 받았거든요. 네네네. 네. 와, 야, 정말 재밌다. 그래서 유령 학생이었고 이제 그 리벡에 그럼 가지나는 거예요? 시험 보러 한번 가고 네. 졸업하러 한번 가고. 와우. 정말 근데 그런 방법도 있군요. 사실 뭐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니까. 네. 우와. 근데 졸업 점수는 되게 좋게 받고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리벡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기억에 남아 있나요? 너무 작고 예쁜 도시? 네. 함부르크에서 2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가면 있는. 네. 제가 거길 못 가봐가지고 네. 궁금하네요. 마르치판이 유명한 도시예요. 마르치판? 네. 와, 맛있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뉴욕에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주회도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제 연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미국식 표현으로 wearing a lot of hats. 네. 제가 하는 일이 네. 그 말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프레젠팅도 하고 네.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런 별명이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피아니스트는 상당히 그 음악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네. 저는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해설하는데도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피아니스트고 그 직접 치면서 네. 이 설명해 주는 것만큼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 피아노로서 쳐주면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뭐 지휘를 할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듣고 우리 그 클라라 민의 앨범을 한 곡 듣고 싶은데요. 이 슈만 앨범 가운데서 아라베스크를 먼저 골라주셨어요. 이 앨범은 언제 발표한 앨범인가요? 한슬러 클래식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이 독일 브랜드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작년 5월 1일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어떤 반응을 받았나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독일에서 되게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네. 포노포럼에서 독일 음악계에서는 좀 굉장히 무섭기로 유명한 리뷰어한테 좋은 리뷰를 좀 받았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독일어인데. 괜찮습니다. 해석해서 한국말로 해주세요. 안 돼요. 네? 왜요? 그러니까 뭐 네. 감성이 아주 풍부하고 네. 이렇게 캐릭터가 아주 있는 그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 네, 되게 좋게 그래서 헨슬러에서 이걸 되게 많이 노미네이트를 해주셨어요. 와, 네. 그 상 후보에 오르셨군요. 네, 오르셨어요. 그리고 또 루프탄자에도 실리고. 이야, 훌륭하다. 네. 그 비행기 타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루프탄자 타면서. 네. 이야. 독일 라디오하고 프랑스 뮤직 라디오에서도 한 30분 정도 제 얘기를 해주면서 틀어주고 했어요.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주목한 그런 앨범인데 그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슈만의 아라베스크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곡이잖아요. 근데 클라라 민만의 해석이 있다면 어떤 연주를 좀 들려줬을까요? 슈만은
슈만은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곡가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뭐 쇼팽이 만약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치면은 슈만은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저는 되게 슈만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의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거를 네. 제 소리에서 내고 싶었어요. 그런 소리의 색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라 민의 피아노 연주로 슈만의 아라베스크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로베르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피아니스트 클라라민의 앨범, 이 슈만 앨범 중에서 들었습니다. 이 아라베스크, 크라이슬레리아나 카르나발, 이 카니발까지 들어있는 한슬러 클래식, 아주 독일의 유명한 이 음반사인데요. 여기서 아주 멋진 앨범을 발표하셨네요. 2020년,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나온 그 멋진 곡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아까 좀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피아노를 어떻게 해서 시작했다는 그 동기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이모님이 너 하면 어떻겠니? 하고 이렇게 그 제안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분명히 무슨 동기가 있었을 텐데요. 네, 생각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일본에서 초등학교 때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 외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네. 그 카세트 테이프에 일본말로 이렇게 한자로 적힌 베토벤의 비창 열정 월광, 예. 호로비츠가 치는 거 예. 하나, 그리고 차이콥스키 심포니 넘버 6 네. 하나, 그리고 츠고이노 바이전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2개 들어가 있는 네. 이브리 기틀리스가 연주한 거 하나,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3개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호로비츠가 쳤던 베토벤 소나타 월광의 3악장을 들었을 때 그 고동이라 그럴까요? 그 바깥에서 시끄러운 고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심장 박동수 같은 그런 발탁발탁발탁 이렇게 뛰는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듯한 그런 거가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네네. 그런 걸 들어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학교에 가서 막 이거 좀 들어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저 혼자 그래서 너무 뭔가 이거 있다. 너무 좋고 더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동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유치하다고나 할까요? 어릴 때 그때는 한국에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가 있었는데 너와 나의 민키라는 일본 만화 아세요? 알죠. 예, 알죠. 근데 그 민키가 이렇게 이렇게 마법을 부려서 어른이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어쩔 때는 뭐 공군 이렇게 제트기 조종사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민키가 세일러복 입고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건 세일러문이에요. 세일러문이구나. 네네. 하여튼 민키도 알긴 아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너와 나의 민키라고 요술공주 민키라서 이렇게 막 목걸이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문을 외면 어른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민키가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줄 때마다 그 펜던트에 있는 12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하나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별이 다 켜지면은 먼 나라에 있는 어머니랑 아버지의 그 파라다이스가 지구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의 그 스타를 놔두고 별을 놔두고 민키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주인공이 죽는 만화는 처음 봤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너무 사람을 이렇게 구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면서 슬펐는데 그때 쇼팽 녹턴이 나오는 거예요. 만화에서. 그래서 그때 되게 너무 감동적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슬퍼서. 와. 감수성 뛰어나시네요. 그래서 그런 계기, 항상 근데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고 노래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노래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셨군요. 아니, 잘하진 않았겠죠?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독일 리벡 그래서 콘체르트 엑사멘 또 이제 연주학 박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활동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에 돌아왔는데 정말 어떤 기분이었냐면 태평양에서 혼자 노젓는 기분인 거예요. 뭐 디렉션도 없고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막막하셨겠네요. 엄청 막막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내 열정은 너무 있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너무 있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찾았어요. 막
열심히 찾다가 제가 슈만 콩쿠르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한계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리베게에 있을 시절이었는데 10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그래도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연습을 하면서 제가 딱 어떤 저의 한계랄까요? 그걸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내가 똑같은 거를 아무리 연습이지만 왜 같은 식으로 치지? 왜 정해진 인터프리테이션처럼 치지? 네, 내가 정말 아티스트라면 칠 때마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약간 뭔가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약간 디프레션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솔로 좀 놓고 싶다. 챔버 뮤직으로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연주했을 때 내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챔버 뮤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리고 피프트 애비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너무 피프트 애비뉴는 너무너무 화려한데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탁 쳐다보는데 야마하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냥 홀이 이렇게 넓은 홀이 있는데 덩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피아노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여기 뭐 행사 같은 거 하냐? 나 여기서 챔버 뮤직 시리즈 하고 싶은데 관심 있냐? 했더니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었다. 진짜요? 딱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우연히 말 건 사람이 야마하 디렉터였어요. 와, 야 정말 이건 하늘이 내려준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야마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포스터와 모든 프로모션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정말 그런 거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갑자기 막 그런 게 저한테 짊어지니까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같이 연주하자고 모이고 그렇죠, 저는 졸지에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시리즈가 브람스 앤 슈만. 그래서 제가 브람스 앤 슈만 챔버 뮤직의 피아노를 치면서 거의 모든 곡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있고. 이야, 그 엄청나게 많은 레퍼토리를 그 당시에 브람스와 슈만으로 하셨군요. 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그 기반이 그날 바로 처음 초석을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많은 곳에서 훌륭한 곳에서 연주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네기 홀도 있고 빈의 콘체르타우스 빈도 있고 또 뭐 중요한 공연장들 많이 하셨던데요. 어디서 또 하셨죠? 베를린 필하모니 홀, 그리고 잘코토, 그리고 런던 위그모 홀, 그리고 앨리스 털리 홀, 링컨 센터, 가스타익, 가스타익에서도 했었고. 그런 데는 어떻게 콘체르타우스 베를린 이런 데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큰 홀에서 어떻게 되나요? 콘체르타우스랑 베를린이랑 다 작은 홀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프레젠터가 있었죠. 프레젠터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하게 됐는데 어떤 거는 솔로고 콘체르타우스 같은 경우는 솔로였고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는 콘체르토를 했어요. 3번. 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 큰 콘서트 홀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챔버 뮤직 홀도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요. 그렇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홀들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협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랑 같이 했었고, 페어뱅크 심포니하고 에드워드 실버칸트라는 지휘자하고 같이 했었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같이 베토벤 연주했었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아주 많은 또 이 페도세예프랑 뭐 러시안 레퍼토리 하셨나요? 차이콥스키나 뭐 차이콥스키 1번이요. 네네. 근데 그때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템포를 너무 느리게 잡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페도세예프 지휘자님이 좀 느리게 하시기로 좀 알려줬더라고요. 근데 느리게 치기가 더 힘든 거 아세요? 그렇죠.
와, 진짜 힘들었어요. 예,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사이리딩 할 걸. 그렇구나. 하여튼 와, 저 이렇게 정말 국제적으로 또 많은 또 공연을 하면서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우리 클라라 민의 연주를 또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만 이 멋진 앨범 가운데서 크라이슬레리아나 1번 Aus erst bewegt 매우 빠르게 아주 extremely fast moving forward 이런 뜻인데요. 자, 이 클라라 민의 연주로 또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독일의 헨슬러 클래식에서 나온 로베르트 슈만의 이 앨범 클라라 민의 피아노 앨범을 함께 우리 듣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레리아나에 나오는 1번 곡 함께 매우 빠르게 함께 또 감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슈만과 또 브람스 이런 레파토리로 또 뉴욕에서 야마하 콘서트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획이라는 것에 좀 맛도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브람스 앤 슈만 시리즈 끝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서거 250주년인가? 네. 그래가지고 모차르트 협주곡 전곡을 다 하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오케스트라 비용이며 솔로이스트며 제가 다 모았거든요. 와,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냥 뛰었죠. 펀드레이징의 천재적인 아니에요. 조금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는 별로 안 커도 됐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많았죠. 네. 아우 좋습니다. 거의 다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럼요. 저도 친구가 도와줘서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야마에서 한 줄 아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라라 민이 프레젠트한 건데 제가 다 일은 다 했는데 왜 야마가 다 크레딧을 가져가지? 근데 야마는 제가 그 디렉터분이 저를 야마 아티스트를 그 당시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관계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관계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 걸 또 만들어야겠다. 뭔가 해놓은 게 많으니까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뉴욕 컨서트 아티스트 앤 어소시에이츠 2008년도에 그걸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레너드 번스타인 패밀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뉴욕에서 매년 12월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자주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 가면 뭐 유명한 작곡가라든가 지휘자를 다 오거든요. 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제이미 번스타인, 알렉스 번스타인이 이렇게 아들들인가요? 딸하고 아들인데요. 번스타인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해요. 그럼 거기 다 모여가지고 밴드도 있고 굉장히 정말 즐거운 파티인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렇게 서서 이제 막 사람들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뉴욕의 밤을 즐기고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지금 치는 곡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러이러한 거 레퍼토리 관심 있고 앞으로 이러한 거를 레코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다고 우리랑 같이 레코딩하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스타인웨이 레코딩 프로듀서였어요. 스타인웨이사에 소속되어 계신. 그래서 저는 야마 아티스트라서 안 되겠는데요. 거절을 했어요, 제가. 이야, 스타인웨이의 또 이 초청을 거절하다니. 거절하고 저는 이렇게 야마 디렉터하고 로열한 관계였기 때문에 의리가 있으시네요. 네, 그런 딱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떠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제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친구들 2명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랬는데 저하고 아주 좋게 지내시던 그 야마 디렉터 분이 야마를 떠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그러면 나도 스타인웨이로 가야겠다. 스타인웨이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저한테 주고 싶어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스타인웨이 CEO로 계신 마이클 스위니하고도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연이 많았어요. 스타인웨이하고. 그래서 스타인웨이 아티스트가 금방 됐고요. 그리고 스타인웨이 레이블에서 스크랴빈으로 처음 레코딩을 내게 됐어요. 야,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라는 건 정말 또 세계에서 흔치 않은 정말 훌륭한 일종의 뭐 훈장 같은 그런 또 이 라벨을 하나 다는 건데 레이블을 이렇게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럼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죠. 10년 넘었습니까? 그 정도 됐나요? 그렇죠. 지금 21년이니까. 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앨범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딱 앨범에 보면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뭐 이런 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인웨이에 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그럼요. 하고 계시겠네요. 가끔 제가 또 친구들을 많이 소개시키죠. 저만 잘하는 것보다 다 같이 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예술연당 앞에 코스모스가 스타인웨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스피리오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그걸 익스페리먼트 할 때부터 저는 스피리오를 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악기가 있구나. 저는 거의 테스트용으로 많이 저를 쓰셨죠. 와우, 테이스트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클라라 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새로운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나이카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그 하신 작업 중에. 아마 유명할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이카는 NYCA 뉴욕 컨서트 아티스트의 준말이고 나이카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 설립돼서 이제까지 계속 하고 있고 설립한 지 10년 만에 나이카에서 또 클래시컬 브릿지라는 페스티벌을 만들었어요. 2008년, 이게 2018년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뮤직 월드가 뭐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있는데
뭐 세상은 좁다고 하지만 음악계 좁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음악계가. 근데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고 유럽도 미국적인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섞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하는 페스티벌이지만 유로피안 아티스트를 제가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됐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래서 처음 2번을 아주 재밌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작년에 못했죠. 스폰서도 많이 받으시고요. 네, 모건 스탠리 파운데이션에서 스폰서 받고 또 그 전에는 또 아메리카 이스라엘리 컬처 파운데이션 AICF라고 그 파운데이션이 이짝 퍼만, 리온 플라이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파운데이션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파운데이션인데 미국 이스라엘 문화재단 뭐 이런 거네요. 네, 어마어마한 파운데이션인데 그 파운데이션의 프레지던트로 계신 분이 제가 하는 그 음악회 콘서트장 바로 옆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오셨다가 저를 만나보시고는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뉴욕에 이래서 참 좋죠. 참 운명의 우연의 일치치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이 돕고 있네요. 좋은 일들이 이렇게 우연하게 또 노력하셨겠지만 또 그렇게 옆에서 한 명 한 명씩 만나가면서 그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됐죠. 정말 이 클라라민의 인생이 이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확장되고 이런 것이 막 느껴져요. 그 인생에서. 야, 정말 대단한 또 축복을 받은 아티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팬데믹 기간만 좀 잘 이겨내면 또 그것이 잘 풀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죠. 뭐가요? 그 페스티벌이요?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그런 걸 기획하는 것 자체 또 이렇게 스폰서를 또 끌어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꼭 원한다고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또 유럽의 친구들을 미국에 초청하고 또 미국 사람을 유럽으로 가게 하고 이런 거는 굉장한 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일단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든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이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적어놨어요. 순수라고 지금. 그런 게 있으면 미국엔 또 개인 도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회사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개인 도너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신나는 걸 원하고 뭔가 의미 있고 정말 아름다운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가서 뭐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제가 막 신나서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같이 신나다가 또 같이 신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신나네. 정말 훌륭한 우리 클라라민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개척하는 거야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그 5번가에 딱 혼자 떨어졌을 때 그 막막하던 기운이 하나둘씩 거쳐나가면서 뉴욕을 막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앨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스크리아빈 앨범 언제 발매하셨어요? 2016년이네요? 네. 아주 환상적인 그 드레스도 입고 계시네요. 하늘색 드레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석은 이게 뭐지? 그거 제 거 아니고요. 사진 작가가 그냥 끼워줬어요. 와, 근데 이 앨범의 색깔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그죠? 네. 이야, 스타인웨이 앤 선스 해가지고 이게 딱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정말 그 멋있는 사진은 누가 찍습니까? 그 스타인웨이 앨범 사진은 리사 마리 마즈코라고 미국 사진 작가가 뉴욕에서 찍어주신 거고요. 슈만 앨범 사진은 마르코 볼그레브라고 유럽 네덜란드 사시는 사진 작가가 찍어주셨어요. 아주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네요, 정말. 자, 그리고 이 사진들이 너무너무 그 자연스럽고 아주 예쁜 사진을 또 갖고 계신데 제가 이 그 평 중에 아주 재미있는 평을 읽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데 Fine's performance will make Scriabin fans sit up and take notice.
그러니까 이 스크랩인 앨범이 스크랩인 팬이라면 누구나 자세를 고쳐 앉고 이렇게 딱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서 이 앨범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고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평 아니겠습니까? 그 그라마폰 평이죠? 네. 네. 그라마폰에서도 이런 훌륭한 평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연주회 가서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연주가 좋으면 하면서 이제 앞으로 딱 다가오잖아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주관적이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 스크리아빈의 곡 중에서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을 골라주셨는데 아까 들어올 때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이 곡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혼자서 허밍을 하고 있었어요. 자, 바로 에튜드 C# 단조 작품 2의 1 이 작품을 들어볼 텐데 이게 여러분 뭐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이제 모스크바에 정말 아주 인생에 다시 한번 뭐 50년이 지나서 60년이 지나서 막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서 나올 때 처음 나오던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그 모스크바 음악원이 나오던 그 장면에 바로 쓰인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클라라 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클라라 민의 스크리아빈 앨범 중에서 감상하셨습니다. 에튜드 C# 단조 작품 2의 1 이 아름다운 곡을 또 함께 들으면서 그 서정의 세계에 또 빠져봤습니다. 자, 우리 그 스타인웨이 아티스트이면서 또 나이카라고 하는 이 나이카는 정확하게 한 일이 뭔가요? 비영리 재단으로서 젊은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까? 네, 매년 오디션을 하고 있고요. 오디션의 레벨이 점점 높아져서 뭐 쇼팽 콩쿠르 파이널까지 간 친구라던가 아니면 이미 국제 콩쿠르를 많이 1등한 친구들도 와서
다시 오디션을 하고 아주 쟁쟁해요. 오디션 레벨이. 피아니스트만 하는 게 아닌가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네. 그럼 그분들은 무슨 이게 콘서트의 기회를 얻게 되나요? 네, 1등을 하면 베를린 필하모니 데뷔해주고요. 카니기 홀 데뷔해주고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기회도 주고.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퍼블리시티 서비스 해주고 나이가에서 레코딩도 한번 해줬어요. 레코딩도 해주고. 네. 와, 거기에 파운더, 이 창설자, 설립자이자 아티스틱 디렉터, 예술 감독입니다. 네. 우러러 보이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디션을 심사하셨던 분 중에는 메나임 프레슬러, 피오트르 안드셰프스키, 어거스탕 두메, 그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그리고 어거스탕 하델리히 많이 심사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위대한 분들이 다 심사를 해주셨네요.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페스티벌과 아카데미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2018년에 탄생한 클래시컬 브릿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시아, 또 유럽, 미국이 이제 클래시컬 음악으로 브릿지를 하는 거. 저도 오늘 생각했어요. 그 알바니아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아르헨티나 피아니스트가 같이 녹음한 음반을 오늘 틀었거든요. 그 틀면서 야, 이게 정말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 악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렇지만 음악이 있으면 서로 되는 것이 바로 이 클래시컬 브릿지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클래시컬 브릿지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신 플라가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스티벌과 아카데미는 뭘 추구하고 있나요?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음악가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가로서, 연주가로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태평양에서 노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어린 친구들이.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도 있고 연주 기회도 주고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사람들을 제가 페스티벌에 초대를 해서 그 세 가지를 다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코딩 프로듀서, 낙서스 레코딩 프로듀서, 그리고 뭐 피아노 뉴스 매거진 에디터 독일에서 그리고 또 뭐 클래식 FM 호스트 그리고 그런 저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그 홀의 프레젠터 뭐 예를 들어 카네기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골고루 그리고 매니저들 해외에 있는 매니저들 퍼블리시스트 다 초대해서 그런 패널 디스커션도 하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서클로 만들어서 스터디도 같이 하고 질문 Q&A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참가한 학생들이 거의 한 12개 정도 콘서트를 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레코딩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콘서트 기회를 잡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주어지니까.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는 그게 그거였어?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런 기회가 또 없네. 그럼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연주를 또 보고 또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또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자 아카데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또 안타깝게 뭐 이 뉴욕의 홀이랑 이런 시설들이 모두 다 클로즈 되는 바람에 못 하셨잖아요. 취소됐잖아요. 취소됐죠.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금년에도 여름에는 뉴욕 홀이 다 문 닫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불가능한데 만약에 내년 여름에는 확실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한 겨울에 짧게라도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 아마 유럽에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또 유럽에 가신다고 연주하러 가시나요?
저 유럽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요? 네. 지금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은 코로나 대피 잠시 거주 중. 정말 잘하셨네요. 네. 서울에 오신 거는 코로나 대피로는 참 잘하신 거네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그럼 짐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십니까? 네, 그렇죠. 독일? 처음에는 파리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파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기 쉬운 제가 익숙한 독일에 먼저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독일 어디로 갑니까? 베를린이요. 베를린으로. 네. 또 요즘에 또 핫한 시티인 베를린으로. 네. 뭐 전 세계의 그 유명한 또 젊은 아티스트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그럼요. 거기서 또 제2의 제3의 또 꿈을 펼치시겠네요. 네. 그러면 그 뉴욕 아까 나이카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카는 뭐 계속 요새 뭐 일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그렇군요. 와. 그럼 베를린에서 주로 하실 작업은 어떤 거세요? 제가 유럽에 가게 된 주 동기는요. 연주 때문이에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좀 더 연주에 집중하고 싶고 좀 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유럽의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다행히도 또 내년 후내년에는 콘서트도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거기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그러면 언제 나가시나요? 5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백신 맞고 그리고 거기서 곧바로 유럽으로 가셔서 그럼 피아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피아노가 지금 현재 서울에는 없어요. 뉴욕에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로 옮겨야죠. 콘서트 그랜드 스타인웨이. 우와, 호로비츠 같은데요? 정말 잘 무사히 저의 아이가 와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 피아노하고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피아노를? 네. 뉴욕에 있는 피아노 아니에요? 맞는데요. 제가 되어 있는 피아노, 새 피아노를 산 게 아니라 예전에 스타인웨이 한 30년대였나? 40년대 그때는 스타인웨이 자체에서 하프를 만들었어요. 그 피아노 안에 들어가 있는 하프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제3자들한테 맡겨요. 그 하프 만드는 거를.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하프에는 스타인웨이 마크가 적혀 있는데 요새 만들어진 거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만들어진 그 하프를 가지고 피아노를 리빌트한 거죠. 그래서 뉴욕에 되게 유명한 피아노 테크니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거를 많이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 피아노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독특하네요. 소리를 다른 피아노 만들어 주신 거를 좀 트라이를 해보고 이런 소리를 원하냐 소리에 대한 걸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소리를 원한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뉴욕 가서. 알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피아노 아이가 태어나기를 또 바라면서 산생하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 앞날을 정말 축하하고 또 장도를 축하하면서 이 베를린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아주 멋진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주 계획은 지금 없나요? 현재는 없어요. 제가 해외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한 번은 한 8년 정도를 아예 한 번도 안 나온 적 있어요, 한국에. 그랬더니 완전 다른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fast growing 하는 나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락소스에서도 앨범을 발매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작곡가 음악만 갖고 만드셨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 놀라운 그 앨범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락소스는 일단은 흔한 레퍼토리는 녹음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지금 많으니까. 새로운 그 레퍼토리를 늘리고 싶어 하고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 하는데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모여있는 앨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로
했죠. 네. 아니, 그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앨범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이름은 민유경으로 나왔나요? 아니요, 그때도 클라라였어요. 네. 이야, 그 앨범 좀 제 탐나네요. 쿠팡에 팔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이 스크리아빈의 알렉산드르 스크리아빈의 그 곡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피아노를 위한 조각 Pieces for Piano 작품 4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번이 푸이의 달봄. 네, 바로 이 앨범의 조각이라는 또 이 작품이죠. 짧은 작품이지만 오늘 클라라민의 이 멋진 스크리아빈, 여러분이 자세를 고쳐 앉아서 이 앨범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놀라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그라모폰의 이 칭찬을 받은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클라라민의 스크리아빈 앨범 들으면서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 이야기 듣는 동안에 계속 저도 이렇게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Be happy.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장일범의 You Can Classic.